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수학능력시험, 2023학년도 11월 수학능력시험, 2024년도 수능이었죠. 정치화법 과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풀이를 해볼 건데요. 일단 1, 2학년 학생들은 정치와 법에 어떤 과목이 나왔는지 처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출제되었는지 1번부터 20번까지 문항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20번을 보면 대체적으로 기존에 출제되었던 그 단원의 내용들이 같이 출제되었고요. 4번의 과잉 금지의 원칙, 9번의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16번의 형벌과 보완 처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많이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중에서 제일 눈여겨볼 것은 4번의 과잉 금지의 원칙인데, 과잉 금지의 원칙이 출제되긴 했지만 이렇게 그 과잉 금지 원칙에 대해서 이제 헌법 조항의 의미를 물어보는 단독 문제는 사실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생소할 수도 있었겠다 싶고요. 9번의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기본권과 관련해서 많이 출제되다가 최근에는 또 출제되지 않는 추세였어요. 그런데 올해 다시 나왔다는 거.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고 이게 권리구제형인지 위헌법률심사형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개념을 학습할 때 좀 더 깊이 있게 명확하게 개념을 구별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16번의 형벌과 보완 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 주제로 단독으로 문제가 나온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 이제 올해 9월 모의평가에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이미 출제가 되었어요. 여기에는 일단 2023 수능까지 있어서 안 나와 있지만 그래서 일단 나올 것이다 라고 언지를 주긴 했는데 굉장히 깊이 있게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은 선지를 보면 교과서에서는 별로 강조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예 등장하지 않는 내용들이 수능 완성이나 특강에서 보기로 나옴으로 인해서 출제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개념을 이제 도표 분석이나 이런 거는 확실히 쉬워졌는데 개념을 좀 깊이 있게 학습해야 되고 수능 완성에 나온 보기를 좀 더 깊이 있게 학습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누가 얼마나 더 꼼꼼히 보느냐의 문제라서 이제 사회탐구의 출제 방향이 과거로 회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헷갈리지 않는 개념들을 출제하고 좀 이렇게 표 분석이나 이런 것에서 변별을 했다면 이제는 과거처럼 사회탐구 영역답게 출제가 되긴 하지만 누가 얼마나 더 꼼꼼히 선지를 분석하느냐에서 변별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번부터 문제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면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존에 너무나 많이 나왔던 내용이라서 사실은 이런 건 평이했을 거예요. 자, 갑은 넓은 의미의 정치를 얘기하고 을은 좁은 의미의 정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갑의 관점은 넓은 의미의 정치이기 때문에 학생의 회의를 정치로 보는 거죠. 그죠?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 권력과 관련된 것만 정치로 보기 때문에 학생의 회의를 정치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죠. 자, 1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갑의 관점은 국회가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것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요런 보기도 사실은 모의평가나 모의고사에서 연합학력평가에서 많이 나왔던 거죠. 좁은 의미의 정치는 넓은 의미의 정치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활동도 당연히 넓은 의미의 정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보기 5번에 보면 갑을 관점 모두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은 넓은 의미의 정치다. 그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요 보기도 이미 기출에 많이 나왔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2번을 보도록 할게요. 법치주의의 유형 A, B. A는 형식적 법치주의죠. 왜냐하면 A에 따르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그 자체에 의한 통치가 강조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형식적 법치주의고, B 같은 경우에는 법률의 내용도 정의에 부합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B는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에 보면 A는 행정작용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행정작용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이것이 곧 법치주의죠. 따라서 A와 B 모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죠. 3번 한번 볼까요? A와 달리 B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이라면 국민을 구속할 수 있다고 본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제정된 법률이라면 국민을 구속할 수 있죠. 이거는 형식이든 실질이든 모두 해당합니다. 그런데 실질적 법치주의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그쵸, 법률의 내용도 문제를 삼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여기서 A와 달리를 빼고 B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이라면 국민을 구속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선지 자체를 틀렸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앞에 A와 달리를 추가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그쵸, 법률의 내용도 문제를 삼습니다. 예. 그래서 3번에 A, B 모두 구속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틀린 보기죠. 그죠? 이렇게 풀이하시면 됩니다. 역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이제 3번 가겠습니다. 3번 문제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관한 문제인데 헌법의 기본 원리도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 거고 보기 자체도 쉬웠어요. A는 국제평화주의와 관련되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한 헌법조항은 우리나라가 A를 추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돼 있다. 그죠? A는 평화통일 지향의 원리다. 예, 왜냐면 한편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헌법조항은 A를 직접적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대통령의 평화통일 의무랑 관련되기 때문에 평화통일 지향과 관련되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예. 1번에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한테 있다는 건 국민주권이고 2번에 국가 권력의 창설이 국민의 합의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다. 그죠? 예. 4번에 국가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복지국가와 관련된 거다. 그죠? 전체적으로 문제가 매우 평이했습니다. 3번도. 자, 4번이 그 문제가 되는 과잉금지 원칙이었어요. 예. 예,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과하게 금지하면 안 된다. 그러면 과하게 금지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라는 의문이 생기겠죠. 그래서 과잉금지의 원칙 헌법조항 31조 2항을 해석해서 아마 수업 시간에 정법을 배운 친구들은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4가지 원칙을 지켜야 된다. 첫 번째, 목적의 정당성. 국가안전보장, 헌법 37조 2항에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목적의 정당성, 요런 목적일 때만 제한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디귿은 그치, 틀린 설명이다. 그죠? 예, 디귿은 틀린 설명입니다. 최소한의 피해에 그쳐야 된다는 거는 피해 최소성과 관련되는 거지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된 게 아니다. 그죠? 기억, 기본권 제한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렇죠. 기본권 제한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죠. 근데 이 목적, 기본권 제한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 그 다음에 법률을 통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수단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권을 과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기억은 맞는 설명이다. 그죠? 니은의 소극적 방어적 성격의 권리는 자유권을 얘기하죠. 그러면 지나치게 자유권을 제한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준으로 이 과잉금지 원칙을 활용하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어려웠던 거는 그쵸, 보기가 3개가 되니까 3개의 맞고 틀림을 다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었겠죠. 예, 그래서 이런 헌법 조항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아마 알게 됐을 거예요. 자, 이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정부 형태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나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정부 형태의 문제는 표분석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계산을 많이 해야 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깊은 사고력을 이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각국의 시기별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 아니면 의원 내각제다. 그죠? 전형적입니다. 예, 전형적인. T 시기의 정부 형태는 직전 시기의 정부 형태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T에서 T 플러스 2 시기 중 정부 형태는 1에 변경되었습니다. 각국의 T 시기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는 국민이 직접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선거와 동시에 실시됐다. 그러면 의회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동시에 실시됐다는 말은 따로 선출한다는 거다. 그죠? 그럼 T 시기는 뭐가 돼요? 아, 대통령제가 되겠네. 그러면 T 시기와 그 이전 시기는, 직전 시기는 대통령제다. 그리고 T에서 T 플러스 2 시기 중에 정부 형태는 1에 변경됐다. 그 말은 T 플러스 2 시기는 의원 내각제란 말이죠. 만약에 T 플러스 1 시기가 의원 내각제가 되면 대통령제에서 의원 내각제에서 다시 대통령제가 되거나 이러면 2회가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만 변경됐다고 보이는 거기 때문에 T 플러스 2 시기는 의원 내각제가 됩니다. 요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예, 만약에 앞 시기가 의원 내각제가 됐다면 대통령제가 되려면 2번 변경되는 거고, 그죠? 그쵸. 1회 변경되었기 때문에 한 번 변경된 것에서 다시 대통령제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T 플러스 2 시기는 의원 내각제다. 그러면 T 플러스 2 시기가 의원 내각제면 비당이 지금 의회 의석률이 50%가 넘네요. 따라서 비당에서 내각을 구성했겠죠. 그러면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은 비당이 된다. 그죠? T 플러스 2 시기에. 예. 그러면 니은도 비당이라면 4번 보기에 보면 니은과 디귿이 동일하다면 이렇게 묻고 있다. 그죠? 그러면 니은도 비당이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니은이 비당이라면 그쵸? 비당이 27%의 의석밖에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제다. 그죠? 예. 대통령제다. 그러면 T 플러스 1은 대통령제다. 그러면 쭉 대통령제였다가 T 플러스 2시기만 의원 내각제네요. 요렇게 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 그죠? 1번. T 시기의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 있다. T 시기의 효율성을 위해서 의원이 강요를 겸직하는 게 안 되죠. 예, 왜냐하면 의원이 강요를 겸직하는 건 의원 내각제고 대통령제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제를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로 봤기 때문에. 2번 T 플러스 2 시기의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입법 과정에 관여한다. T 플러스 2 시기의 행정부 수반은 의원 내각제다. 그죠? 법률안 거부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틀렸죠? 3번 기억이 비당이라면 T 시기의 행정부 수반이 제출한 법률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T 시기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형적인 대통령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4번은 맞는 설명이라 그랬죠?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동일하다면 T 시기와 달리 T 플러스 1 시기에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 대립 시 잦은 불신임 결의로 국정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국정불안이 초래되려면 의원 내각제가 되어야 되는데 T 시기와 T 플러스 1 시기는 모두 대통령제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진술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 푸는 포인트는 정부 형태가 1에 변경됐다라는 내용에서 T 플러스 2 시기가 의원 내각제인 거를 캐치할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였죠. 그죠? 사실은 이 부분만 알았다면 문제를 풀기가 쉬웠을 거고 이 부분을 캐치하지 못했다면 이제 더 돌아갔겠죠. 그죠? 자, 이제 밑에 6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기관 A에서 F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었고 이 문제는 사실은 꾸준히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A는 국회입니다. B는 국무총리고 C는 대통령이고 D는 국무회의입니다. 행정부 최고 심의기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E는 헌법재판소고 F는 대법원이죠. 그죠? 요거는 뭐 외우면 되는 문제니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1번. 대법원은 항소법원이란 거는 그죠? 항소가 뭔가요?
판결에 불복해서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걸 항소라고 합니다. 그럼 항소법원이면 몇 심법원이다? 2심법원이다. 2심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담당하는 거는 대법원이죠. 예, 그러면 답은 1번이 됩니다. 이번에 C,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한 경우에 D,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는다. 이거 약간 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국무회의와 국회가 헷갈리거든요. 근데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다. 그렇죠? 틀렸습니다. 이의 재판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되죠. 국무총리, 대통령, 장관,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판사 모두 탄핵소추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은 누군가요? 탄핵소추권을 가진 국회의원입니다. 그죠? 예. 자, 4번 볼까요? E는 F에, 그럼 E면 헌법재판소다. 그죠?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재정 신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관장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게 섬세하게 질문을 하고 있다. 그죠? 재청 신청은 누가 하는 건가요?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은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법원이 가지는 거는 재청 신청권이 아니고 재청권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변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부분까지 물어보고 있다.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세세하게 용어를 정확하게 써서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점수를 얻기가 어렵다 이거죠. 7번 보겠습니다. A는 지방의회고 B는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그럼 지방의회에서 하는 일은 조례를 만드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그에 따라서 집행하는 곳입니다. 그죠? 이 개념을 안다면 1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예산 편성은 누구의 권한일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입니다. 이건 중앙정부와 똑같이 연결해서 기억해도 되는 거죠. 예산 편성의 권한은 정부가 가지는 거고 그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건 누구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국회의 역할이죠. 그죠? 3번 B의 선임 방법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은 주민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B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어떻게 뽑을 거냐를 주민투표로 정하나요? 아니죠. 법률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죠? 예. 자, 5번 한번 볼까요? A의 구성원과 달리 B는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A, B 모두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됩니다.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둘 다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되는데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 누군가요? 그쵸.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렇게 정리하고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 민법의 기본 원칙을 묻고 있고 이 문제는 좀 평이했어요. 그죠? 예.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인 내용에 속하는 사용 수익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계약으로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건 아니다. 더욱이 임대차 기간이 영구인 임대차 계약을 인정할 실제 필요성도 있고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사용 수익권이 제한될 뿐 임대인의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건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영구로 정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에 의해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그죠? 예. 그럼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 했어요. 1번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개인 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했다. 개인 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한 거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 되겠다. 그죠? 2번 제조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 요거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 이거는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는 게 사실은 피해자가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무과실 책임이다. 그죠? 예. 그래서 관련이 없습니다. 3번의 근로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법에 근거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A를 제한하는 것 맞죠? 사실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자유롭게 계약한다면 최저임금 같은 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계약 자유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계약 공정에 대한 원칙에 대한 설명이고 5번 계약 자유의 원칙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자유까지 포함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 자, 9번은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이었습니다. 이 문제 조금 까다로웠고 헷갈리기 쉬웠어요. 예. 자, 헌법재판소는 수용자 갑이 민사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에 2심 중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어요. 어떻게? 수용자와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과 변호사와 접견 시간 및 횟수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서 횟수를 제한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면접의 횟수가 똑같다는 거죠. 그럼 재판 중에 있지 않아서 뭐 가족이 찾아오거나 이런 사람이나 재판 중에 있어서 변호사와 많이 접견해야 되는 사람이나 면접 횟수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재판 중인 사람은 조금 불리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법의 시행령 조항이 갑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재판을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후 개정된 법에서는 변호사 접견의 경우 별도의 접견 시간 및 횟수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변호사 접견을 위해서는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요구되어서 소송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변호사를 만나기가 어려웠다 이거죠. 그래서 수용자 의뢰 재심 청구를 위해서 변호인으로 선임된 병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변호사 접견의 경우 소송 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이 규칙이 병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렇죠? 소송 전에도 사실은 소송을 준비해야 되니까 변호사를 만날 필요가 있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추후 소송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아직 소를 제기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이제 별도로 변호사를 만나는 거는 일반 접견의 횟수에 포함 안 되게 이렇게 되게 됐다는 거죠. 자, 기억. 갑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은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령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청구할 수 있다. 법률과 명령의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청구할 수 있는 거는 그쵸, 위헌 법률 심판이다. 그죠? 예. 그러면 갑이 청구한 헌법소원은 위헌 법률 심판인가요? 아니죠. 여기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이 시행령, 명령이 기본권을 침해하느냐가 문제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다. 니은 병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은 을에 대한 일반 접견의 근거인 땡땡법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병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은 을에 대한 일반 접견의 근거인 땡땡법 시행령 조항이 아니고 땡땡법 시행 규칙 조항이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이 되죠. 갑이 청구한 헌법소원과 병이 청구한 헌법소원은 모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권리구제형과 위헌법률 심사형을 구별할 줄 아는지를 물어본 거고, 그죠? 예. 그 위헌 여부가 명령이냐 규칙이냐를 구별할 수 있는지 물어본 거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깊이 있게 지문을 보지 않으면 제한된 시간에 지문을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은 사실은 풀이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자, 이제 10번 가겠습니다. 근로자의 권리 침해와 관련돼서는 매년 꾸준히 한 문제씩 나왔고 9월 모평에는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2문제가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문제를 보면 1번. 자, 땡땡 회사에서 근무하던 A는 사용자 B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이에 B의 해고 통보가 땡땡 회사 노동조합 소속인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 A는 네모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실을 알게 된 A의 두 아들은 생활비를 벌고자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청소년의 권리와 그 근로자의 권리 침해를 섞은 문제다. 그죠? 1번 B의 해고 통보에 대해 B가 누구죠?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대해 A가 근로자네요. 소속된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일단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근로자만 할 수 있다. 그죠? 예. 지방 노동조합이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는 부당해고가 아니고 부당노동 행위를 당했을 때인데 여기서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 근로기준법이 문제예요. 그러면 노동조합이 구제 신청을 할 때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한다. 이 부분이 어려웠다. 그죠? 예. 2번 지방노동위원회에 불복하면 그 다음 어디 가는 거죠? 중앙노동위원회에 갑니다. 행정소송으로 바로 갈 수 없어요. 그죠? 틀렸습니다. 3번 C의 휴게시간뿐만 아니라 D의 휴게시간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C 같은 경우에는 9시간, 휴게시간 빼면 8시간 일했는데 8시간 일하는데 1시간 휴게시간 맞다. 그죠? 왜냐면 4시간에 30분이니까. D도 마찬가지 4시간에 30분인데 아직 8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30분 쉬는 것도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위배되지 않는다. 맞고 답은 3번이 되네요. 4번 C 같은 경우에는 몇 살인가요? 18살이기 때문에 연소근로자가 아닙니다. 연소근로자는 18세 미만이죠. 따라서 하루에 2시간씩 연장한다 하더라도 5일이니까 10시간 연장이죠. 그죠? 8, 5, 40시간 근무에다가 10시간 연장하면 52시간이 안 되니까 근로가 가능하다. 그죠? 예. C와 E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배된다라고 한 4번은 틀린 진술이다. 5번 E는 D를 근로자로 사용하기 위해 A의 동의서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사업장이 갖추어야 된다. A의 동의서, E는 D를 근로자로 사용하기 위해 A의 동의서 갖춰야 된다. 그죠? 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은 15세 미만의 노동자에게만 해당한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동의서는 필요하지만 취직인허증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7세 특수불법행위도 있고,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도 있고, 미성년자의 계약과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그죠? A는 17세고 오토바이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자신의 유일한 법정 대리인인 B의 동의 없이 갑이 운영하는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A는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했네요. 그죠? A는 A와의 계약 체결 당시 갑은 A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갑은 무슨권을 행사할 수 없다.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1번은 틀린 진술이 된다. 그죠? 갑은 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진술이다. 그죠? 한편 A와 평소 친분이 있던 을은 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A에게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오토바이를 사주겠다 라고 했답니다. 2번 A의 운전면허 취득으로 A와 을 사이의 계약이 성립하나요? 아니죠. 청약과 승낙을 하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제안을 수락한 순간 운전면허 취득하면 오토바이 사주겠어 했는데 A가 오케이 한 순간 계약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한 달 후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A는 을에게 약속대로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했지만 을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예. 이에 오토바이를 구매하려고 알아보던 A는 다음날 병에게 사기를 당해 중고 오토바이를 B의 동의 없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병으로부터 구매했습니다. 사기로 인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3번에서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진술이죠. 그죠? 4번. 자, 그래서 구매했다. 여기까지 읽었죠? A는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에 운전 미숙으로 정소유 상가 건물의 출입문을 파손시켜서 정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과실로 위법하게 전응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는 불법행위죠.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두 가지죠. 언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근데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을 해야 채권과 채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기 때문에 4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5번. 정에 대한 A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라면 A는 17세죠. 그죠? 그러면 A의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는 거지. 그러면 A의 법정 대리인인 B는 특수불법행위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는 자녀가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없을 때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건데 A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됐다는 건 A가 책임 능력이 있다는 얘기니까 특수불법행위 책임은 지지 않죠. 예. 그래서 5번은 맞는 진술입니다.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일반 불법행위의 책임만 지겠죠. 그죠? 예. 자, 이제 12번 가겠습니다. 동물병원 원장 A는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공작물인 차량을 장기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작물인 차량입니다. 그죠? 예. A는 고객 갑이 치료를 위해 입원시킨 반려견의 재활 운동을 위해 그 차량을 운전하여 직원 B와 함께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B는 직원이 되네요. 그죠? A는 원장이 되고 A는 차량을 주차하고 B와 함께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에 B가 부주의로 반려견의 발을 밟아 상처를 입혔습니다. 놀란 반려견이 지나가던 을의 다리를 물었네요. 자, 을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동물 점유자가 책임져야 된다. 그죠? 예. 그럼 여기서 동물 점유자는 직원 B가 되겠네요. 그죠? 을은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봅시다. 1번 A가 B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A는 갑에 대한 B의 사용자로서 특수불법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일단 A는 B의 사용자죠. 예,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으면 특수불법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선지 자체가 틀렸다. 그죠? 1번 틀렸습니다. 2번 을은 지금 물린 데다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 배상받으려면 위자료 청구해야 된다. 위자료가 아니라 신체적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됩니다. 그죠? 틀렸습니다. 3번 A가 반려견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A는 을에 대한 동물 점유자로서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지금 여기서 A가 동물 점유자인가요? 그쵸? B가 동물 점유자고 그 다음 이 선지 자체가 틀렸죠. 동물 점유자도 주의를 다하였다는 점이 입증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4번 병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 그럼 그 다음 줄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이 A가 주차해 두었던 차량에서 불이 났고 이로 인해 옆에 주차되어 있던 병 소유 차량이 파손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네요. 그러면 재산상 손해는 원상회복이 원칙인가요?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죠. 예. 뭐 장애를 다른 사람은 다치게 해서 장애를 입게 됐어요. 그럼 원상회복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금전배상이 원칙입니다. 그죠? 틀렸죠?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죠. A가 병에게 발생한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 그러니까 A는 공작물 점유자죠. 그죠? 왜냐하면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공작물인 차량을 장기간 임차해서 있기 때문에 공작물 점유자죠. 그죠? 그러면 주의를 다했으며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답은 5번이죠. 사실은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이유는 선지 자체들이 틀려서 위에 지문과 연결하지 않아도 금방 풀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쉬웠지. 조금 더 꼬아냈으면 아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3번 정치참여 집단. 이 문제는 평이하죠. 예, 늘 평이하게 나옵니다. 보면 A는 이익집단, B는 시민단체, C는 정당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이건 빨리 넘어갈게요. 자, 14번, 15번 한 문제로 묶어서 나왔습니다. 그죠? 예, 형사 절차와 관련된 문제고 형사 절차, 피의자의 권리 뭐 이런 문제들이 다 섞여서 나왔습니다.
자,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 들어온 주요 사건 소식입니다. 1년 전 태풍으로 배가 전복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A의 굴 양식장에 들어간 선장 갑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수많은 승객을 살렸음에도 굴 양식장의 재산상 손해를 입혀 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갑에게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아, 갑은 무죄를 받았구나. 무죄 판결을 받았구나. 근데 무죄 판결을 받은 근거가 뭐예요? 현재 위난을 피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내자로 뭐라 하죠? 그쵸. 긴급 피난이라 합니다. 그죠. 긴급 피난. 그럼 긴급 피난은 예. 위법성 조각 사유죠.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게 되죠. 그죠? 책임이 조각된 게 아니라 위법성이 조각됐어요. 한편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땡땡법이 오늘 처음 시행됐어요. 이와 관련해서 한 스토킹 피해자가 지난주까지 자신을 스토킹했던 을을 오늘 고소했습니다. 여기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땡땡법이 오늘 시행됐는데 스토킹 피해자는 지난주에 자신의 스토킹에 대해서 고소를 한 거예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죠. 예. 법률은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을에 대한 고소가 땡땡법 시행 이후 이루어졌지만 땡땡법 조항의 범죄 구성 요건을 적용하여 을을 처벌할 수 없다. 그쵸? 왜냐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한 행위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니은은 맞는 설명이죠. 예. 고소가 이루어졌지만 행위 시에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그쵸? 자, 그 다음 고등학교 동창생을 상해한 병, 다치게 한 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병은 우연히 만난 B를 폭행해서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B는 학창시절 병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학교폭력의 가해자였어요. 한편 행인을 상해한 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정은 동생 무와 함께 행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요. 디귿. 병의 행위는 치매의 현재성이 없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으나 병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은 없다. 자, 일단 병은 심신미약 상태다. 그죠? 심신미약은 책임이 경감될 순 있지만 조각될 수는 없습니다. 책임이 조각되려면 심신상실이 돼야 된다. 그죠? 예. 그 다음 병은 우연히 만난 B를 폭행해서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데 근데 B는 병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가해자다. 그러면 이제 그때 원한을 지금 갚는다는 거다. 그죠? 그러면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그쵸. 현재 어떤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한다는 건 자력구제이기 때문에 앞에 거는 맞는 진술이다. 그죠? 자, 그 다음 리을. 무는 형사책임 무능력자이지만 무는 12세죠. 12세가 안 되면 형사 미성년자, 형사책임 무능력자 맞죠? 그렇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죠? 왜? 10세에서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리을 4번이 된다. 그죠? 자, 15번. 1번 A는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갑으로부터 자신이 입은 굴양식장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예,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서 배상받으려면 유죄 판결 받아야 되는데 무죄 판결 받았기 때문에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1번 답이고요. 2번 법관은 병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피해자 구조금 지급은 국가에 청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구속적부심 청구는 피의자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기소된 이유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죠? 기소 전에 해야 되는데 정은 기소된 이유라고 얘기하고 있죠. 5번. 5번 보기가 어려웠어. 사실은 1, 2, 3, 4는 기출에 많이 나왔는데 5번 보면 정은 구속된 상태에서 공판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한다.
국선 변호인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걸 배우지 않았죠. 예. 국선 변호인 신청합니다. 예. 그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는데, 피고인 쪽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앞에 이 전제가 문제예요. 구속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구속된 상태면 이게 어렵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지들은 사실은 수능 완성을 꼼꼼히 보지 않으면 밝히기가 어렵죠. 예. 아니면 수능 완성이 없을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서 5번을 제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교육과정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이 자꾸 나오면 그것도 좀 문제겠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3점짜리였습니다. 예. 자, 17번 보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안 했죠. 아까 얘기한 형벌과 보완 처분에 관한 문제예요. 예. 갑과 그의 아들 을은 슈퍼에서 빵을 훔친 혐의로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갑에게 배고픈 을을 위해 범행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선고를 미루는 걸 우리는 선고유예라고 합니다. 그죠? 갑에게 선고유예를 했어요. 자, 1번 갑은 실효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형 선고를 하지 않았는데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될 수가 없겠죠. 예.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건 뭔가요? 집행유예지. 집행유예.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형을 선고해야 효력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틀린 얘기다. 그죠? 을에게는 범행에 가담했다는 확신이 들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번 1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을은 형사보상제도를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 형사보상제도는 구속된 날에 대한 보상이죠. 그죠? 근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형사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죠? 3번 1심 법원은 을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치료감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을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확신이 들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치료 감호는 어떤 때 받는 거냐면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조현병에 걸린 20대 남자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기를 20층에서 떨어뜨려서 죽였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조현병이 너무 심각했어요. 심신상실의 상태로 판단을 했죠. 그럼 심신상실이라 그러면 책임이 조각되죠. 그럼 무죄가 되겠죠. 그럼 범죄를 저질러도 무죄가 됩니다. 그죠? 근데 이런 사람을 그냥 사회에 두면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때 치료감호 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신상실자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근데 치료감호를 한다고요? 치료감호 자체 보완 처분도 사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예. 따라서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가 않죠. 이 사람은 그냥 죄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4번은 휙 보면은 틀리기 쉬워요. 근데 판사의 지휘를 받아서 교정시설에 수용되나요? 아니죠. 형집행은 검사가 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1심 법원은 정에게, 정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죠. 그럼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보호관찰과 같은 보완 처분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벌과 보완 처분은 함께 갈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더 어렵죠. 이혼과 상속이 이렇게 같이 나올 때가 사실 더 어렵습니다. 갑은 을과 재판상 이혼을 하고 을과의 사이에 혼인 중 출생한 자녀 A를 홀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1번 볼까요? 갑과 을은 이혼은 법의 판결로 이혼 효력이 발생하는 거 맞아요. 재판상 이혼이니까. 근데 갑과 을에게 A에 대한 면적 교섭권이 인정된다. 면적 교섭권이라고 하는 건 양육하지 않는 자한테만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한테 인정될 수 없죠. 틀린 진술입니다. 그죠? 병은 정과 법률론을 한 후에 정의 자녀 B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자, 2번. 정의 사망 당시 정이 가진 재산은 병과 비가 상속받으나 병은 비가 상속받은 재산을 관리할 수 없다. 병은 정과 법률혼을 한 후에 정의 자녀 비를 친양자로 입양했어요. 그러면 병과 비 사이에 그쵸, 친자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정의 자녀 B는 입양 당시에 12세입니다. 미성년이죠. 친권을 가지기 때문에 재산을 관리할 수가 있다. 그죠? 틀린 진술입니다. 자, 그 다음 보면 2년 후 정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병은 갑과 법률혼을 하였고 A가 19세가 되자 적법한 절차를 거쳐 A를 양자로 입양했습니다. 병이 A를 입양함에 따라 양자로 입양했어요. 그럼 역시 친자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A는 병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고 병은 A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입양 당시에 몇 살이에요? 19살이죠. 그러면 친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갖는 권리죠. 만 19세 이상이면 성년이다. 그죠? 틀렸습니다. 자, 그 후 병과 비는 해외여행을 갔다가 푼토병을 얻어 모두 사망했는데 병이 비보다 먼저 죽었어요. 병과 비의 해외여행 출발 당시 갑을병 비는 모두 A의 친족이다. 자, 보면 병은 A를 양자로 입양했습니다. 예, 친자관계가 형성됐네요. 그죠? 이로 인해 A의 친생부모인 양자로 입양이기 때문에 친양자가 아니고 갑과 을은 A와의 친족관계가 유지됩니다. 또한 병이 B를 친양자로 또 입양했죠. 그래서 A와 B 간의 형제자매 관계도 형성이 되죠. 따라서 갑을병 B는 모두 A의 친족이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5번. 병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은 갑 A, B이며 자, 병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은 갑 A, B다. 그럼 배우자와 자녀다 라고 하는데 그 뒤에 B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은 갑이다. 근데 갑은 B를 입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친자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은 거죠. 따라서 B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은 갑이 아닌 형제인 A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5번은 틀린 진술이 되죠. 이런 때는 가계도를 그려서 하면은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는 연습을 통해서 극복할 수밖에 없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18번으로 갈까요? 이제 좀 숨 쉴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국제연합의 기관에 대해서는 기출에서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걸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A. A는 총회구나. 그죠?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국가의 구체적 의무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줄 것을 사법기관인 B. B는 국제사법재판소구나.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1차적 책임 C. C는 안전보장이사회네. 1차적 책임에 대한 거는 이미 기출에 보기로 다 나왔거든요. 알 수 있다. 그죠? 1번. B에 제소된 사건의 당사자는 국가만 해당합니다. 이것도 기출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2번. B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을 직접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것도 기출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안보리를 통해서 제재하는 거죠. 3번. C의 상임이사국.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어딘가요? 미, 영, 프, 러, 중. 그렇죠. 대륙별 안배를 통해서 선출된 게 아닙니다. 그죠? 4번. C와 달리 A는 B의 재판관 선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도 기출에 많이 나왔어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모두 선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5번. 기억은 조약이다. 그죠? 조약과 같은 국제법의 법원이 국제법의 법원은 세 가지입니다. 법의 근원은 조약, 국제간섭법, 법의 일반 원칙. 그 중에서 조약이 효력을 가지려면 국회가 비준하나요? 대통령이 비준하고 국회는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합니다. 근데 사실 이 개념은 뉴스에도 헷갈리게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지 체크하는 문제죠. 어쨌든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쉬운 문제였는데 3점이었습니다.
19번은 국제관계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A는 어느 국가도 압도적인 힘을 갖지 못하도록 상대국을 견제해서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 평화가 온다. 현실주의. B는 한 국가가 전쟁을 도발하면 국제기구를 통해서 집단적 대응해야 된다. 이걸 내자로 뭐라 하나요? 집단안보. 집단안보를 강조하는 거는 이상주의가 된다. 그죠? 그러면 2번. 이상주의에 대한 설명은 2번이니까 19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선거 결과 분석에 관한 문제는 매년 출제됐고 대개가 20번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결과 분석에 대한 문제들은 현학적으로 나왔었어요. 예. 뭐 할당률이 얼마고 뭐 충족하지 못하면 의석을 나누지 않고 비례대표 의석은 어떤 식으로 배분한다 하면서 현학적으로 나왔는데 20번 문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복잡한 계산을 요하지 않으면서 포인트를 잡으면 문제는 풀 수 있게, 그렇지만 변별력은 가지게 아주 문제를 잘 구성했어요. 예. 누가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문제였다. 앞으로 출제 경향이 이렇게 된다면 변별은 확보하면서 얼마든지 복잡한 계산은 요하지 않는 그런 좋은 문제를 낼 수는 있는데, 다만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수험생들이 훈련이 되면 다 맞춰버리겠죠. 그러면 앞에 문제들처럼 개념에서 좀 더 함정을 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단 각구의회는 지역구 의원 100명과 비례대표 100명으로 구성됩니다.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의 한 표를 행사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에서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해서 정당별로 배분됩니다. 아, 이거 예전에 많이 했던 1인 1표제네요. 그죠? 한 사람이 찍는데 그 지역구에 투표한 걸 가지고 정당이 몇 표를 얻었는지 가리는 거다. 그죠?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각 선거구별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 수는 같고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1인의 후보자만 공천한다. 각국에는 A에서 2당만 존재하고 최근 의회의원 선거 결과 B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률이 지역구 의석률보다 높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구 의원 100명 그리고 지역구 의석수 100개 비례대표 100명. 자, 일단 기억. 각국은 지금 소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있죠. 따라서 기억에서 얘기하는 동일 선거군의 당선자 간 득표율의 차이로 인한 표의 등가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기억은 맞는 진술이 됩니다. 그 다음 얘는 조금 이따 보고 디귿 볼까요? 가 제도와 나 제도. 가 같은 경우에는 선거일에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위해서 사전 투표제 하는 거다. 그죠? 그 다음 나의 경우는 제외 국민한테도, 외국에 사는 우리나라 국민한테도 선거권을 보장하는 거죠. 그러면 디귿 가와 나 모두 유권자의 수를 증가시킨다. 유권자가 뭔가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만 18세로 똑같죠? 이 수를 증가시킨다는 거는 연령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거니까 유권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투표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거지. 그러면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죠? 그럼 디귿이 틀리면 보기 3개가 날아가요. 그럼 뭐만 변별하면 되나요? 그쵸? 니은만 변별하면 됩니다. 그죠? 예. 니은을 보면 최근 의회의원 선거 결과 B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자, 요곳은 이 부분을 봐야 되죠. 최근 의회의원 선거 결과 B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률이 지역구 의석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지역구 의석 100석, 비례대표 100석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역구 의석률은 100석 중에서 A당은 30석 얻었으니까 30%가 되겠죠. B당은 51석이니까 51%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지역구 의석률입니다. 그죠? 그러면 비례대표 의석률이 30보다 높으려면, 그쵸? 이게 의석률은 100석 중에서 몇 석을 갖느냐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사람이니까 31점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예, 정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31석.
A는 최소한 31가 돼야 되고 C는 13이 돼야 되고 최소한 그죠? D는 5가 돼야 되고 E는 2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의석률보다 비례대표 의석률이 많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 합하면 51이 돼버리죠. 그러면 B당의 의석률을 맥시멈 최대로 잡아도 49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역구 51에 49를 더하면 100밖에 안 되죠. 과반이 안 됩니다. 따라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맞는 진술이죠. 그러면 니은이 맞는 진술이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리을은 뭐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거죠. 예. 현행 의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와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 간의 투표 가치에 불평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는데 1인 2표제가 기여하죠. 헌법재판소 판결도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1인 2표제를 하게 됐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법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느 해도 수능이 쉬웠던 해는 없어요. 예. 제 기억에 뭐 2001년 01학번 수능 정도, 2001년 수능 정도가 예상외로 쉬웠지 매년 난이도 조정을 하기 때문에 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월 모의평가가 쉬웠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수능은 어떤 유형으로 나오든지 변별을 가지려고 최대한 평가원에서 많이 노력했구나 이런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대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좋은 대학,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자 한다면 그 마지막까지 수능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생기부보다 더 경쟁력을 가지는 게 수능이거든요. 그래서 수능과 교과 공부에 좀 더 집중해야 여러분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지려면 공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